세계사 시간에 러일 전쟁을 배우면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를 놓고 붙은 전쟁. 1904년에 시작해서 1905년에 끝났고 일본이 이겼다. 딱 세 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고 딱 하루 만에 군함 두 척이 통째로 가라앉은 바다가 있습니다. 만주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앞바다도 아니었고 일본 앞바다도 아니었습니다. 1904년 2월 9일 한낮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면 금방 닿는 그 바다에서 러시아 군함 두 척과 일본 군함 14척이 서로에게 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러시아 배 두 척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바다의 주인이었던 대한제국은 그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 발도 쏘지 못했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옆집 아저씨 둘이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당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겁니다. 마당 주인인 나는 대문 안쪽에 서서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말리면 맞고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한테 죽습니다. 1904년의 한반도가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당 싸움의 첫날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진 제물포 해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질문부터 풀어야겠죠. 러시아하고 일본이 왜 하필 우리 집 마당에서 붙었을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땅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나라인데 정작 겨울이 되면 항구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배를 못 띄우는 해군은 해군이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오랫동안 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항구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주를 지나는 철도와 시장도 함께 걸려 있었죠. 어느 쪽이든 답은 남쪽이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쪽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어땠을까요? 1894년에 청나라와 싸워 이겼고 그 대가로 요동반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1895년에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나란히 나서서 그거 도로 내놓으시죠. 이럽니다. 일본은 힘이 모자라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 일본이 토해낸 바로 그 요동반도의 루이슨 항구에 러시아 군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에 거래를 제안합니다. 만주는 당신들이 가지시죠. 대신 한반도는 우리가 갖겠습니다. 남의 집 마당을 놓고 둘이서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는 이 거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반도까지 욕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깨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마당 주인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은 전쟁이 나도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걸 국외 중립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어디서 했는지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에서 하지 못하고 중국 추프라는 항구 도시에서 전보로 각국에 쏘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면 일본이 전선을 끊어버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1월 22일에, 프랑스가 25일에, 이탈리아가 29일에 잘 받았다는 회신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이 중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나선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본 외무 대신 고무라 주타로는 지금은 중립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중립이라는 건 종이에 적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이를 지켜줄 힘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전보로 날아간 지 18일 뒤 인천 앞바다에 일본 군함이 나타납니다. 1904년 2월 8일 밤이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루이순 항구를 기습합니다. 선전포고는 언제 했을까요? 이틀 뒤인 2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선전포고보다 공격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러니까 2월 8일 저녁 6시쯤 인천 앞바다에도 일본 수송선들이 들어옵니다. 배에서 내린 건 병력이었습니다. 일본 육군 12사단 소속 4개 대대가 밤새 인천에 상륙했고 상륙은 다음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중립을 선언한 나라의 항구에 남의 나라 군대가 밤새 배에서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인천항에는 이미 손님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배 2척이 정박해 있었거든요. 한 척은 순양함 바리아크, 다른 한 척은 그보다 작은 포함 카레이치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리아크라는 배를 잠깐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 배 출신이 재밌습니다. 러시아 군함인데 러시아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크램프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러시아로 넘긴 배였습니다. 크기는 6,500톤급, 최고 속도는 23노트.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빠른 축이었고 15cm짜리 주포를 12문 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에서 손꼽히게 날렵한 배였습니다. 이 배의 함장은 부세볼로트 루드네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상대하러 온 일본 함대의 지휘관도 만만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류 소토키치라는 제독인데요. 이 사람은 1875년에 일본을 떠나서 미국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1881년에 돌아온 인물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미국에서 배운 일본 제독이 미국에서 만든 러시아 배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 무대가 조선 땅 인천 앞바다였고요. 그리고 그날 인천항에는 구경꾼도 많았습니다. 영국 군함 텔벗, 프랑스 군함 파스칼, 이탈리아 군함 엘바, 미국 군함 빅스버그가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도 손대면 안 되는 중립 항구였으니까요. 2월 9일 아침 우류 제독이 러시아 쪽에 통첩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오까지 항구 밖으로 나오시오. 나오지 않으면 오후 4시에 항구 안에서 공격하겠소. 이 통첩을 받고 가장 놀란 건 오히려 중립국 함장들이었습니다. 항구 안에서 포격이 시작되면 자기들 배도 무사할 수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루드네프 함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면 14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 항구 안에서 얻어맞고 M1 중립국 배들까지 위험해집니다. 항복이라는 선택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루드네프는 나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11시 바랴코와 카리에츠 2척이 닻을 올리고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이때 정박해 있던 중립국 군함들의 승조원들이 갑판에 나와 도열해서 이 2척을 배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 양쪽 사이에 포격이 시작됩니다. 14척대 2척입니다. 계산이 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바랴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15cm 주포 12문이 전부 못쓰게 됐습니다. 작은 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가 물에 잠기는 부분, 그러니까 홀수선 근처에 큰 구멍이 5군데 뚫렸습니다. 배 안에서는 큰 불이 5군데나 났고 승조원들이 그 불을 끄면서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조타 장치까지 망가졌습니다. 방향을 못 잡는 배는 표적일 뿐입니다. 오후 1시가 조금 지나서 2척은 인천항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바랴크에서만 33명이 전사하고 97명이 다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따라 전사 31명, 부상 190여 명으로 적힌 것도 있어서 숫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배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피해였습니다. 그리고 루드네프는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이 배를 일본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작은 포함 카레이치가 화약고에 불을 붙여 스스로 폭발했습니다. 오후 6시 10분 바랴크가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면서 인천 앞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함께 있던 러시아 화물선 숭가리호에도 승조원들이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 넘겨줄 바에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승조원들은 항구에 있던 중립국 군함들에 나눠 타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제물포 해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투에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고 영웅도 있는데 정작 이 바다의 주인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전사자 명단에도 없고 승전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만큼은 고스란히 이 바다의 주인이 받게 됩니다. 해전이 끝나고 2주 뒤인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은 일본과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 문서의 제4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점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나라 땅 어디든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져다 쓰겠다는 뜻입니다. 1월 21일에 중립을 선언했고 2월 23일에 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이가 33일입니다. 전쟁은 그 뒤로도 1년 반을 더 갔습니다. 1905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만주 봉천에서 큰 지상전이 벌어졌고 러시아군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유럽 쪽 발트해에 있던 함대를 통째로 극동으로 보낸 겁니다. 항해 거리가 약 1만 8천 해리, 걸린 시간이 7달이었습니다.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돌아온 셈입니다. 그 함대가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대한해협 스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와 만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러시아 전함 11척이 전부 가라앉거나 붙잡혔고 러시아 쪽 전사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7달을 달려온 함대가 이틀 만에 사라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야기하듯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대목에서는 저도 잠시 말을 고르게 됩니다. 제물포 앞바다에서 죽은 러시아 수병 33명은 고국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남았고 노래가 만들어졌고 100년이 지나도 불립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중립국 배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다의 주인은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1905년 7월 9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각서 하나가 오갑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한국은 일본이 맞는다는 취지였습니다. 9월 5일에는 미국 포츠모스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강화 조약을 맺는데 일본이 한국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러시아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7일 을사늑약이 맺어집니다.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진 싸움이 끝났는데 마당을 잃은 건 싸운 두 사람이 아니라 마당 주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인천에 남아있습니다. 바랴크가 가라앉을 때 배에 걸려있던 깃발이 있습니다. 폭발과 파편에 찢겨 지금은 3분의 2 정도만 남았는데 이 깃발이 인천에 남았습니다. 1941년에 인천 향토관을 만들면서 기증받아 전시했고 광복 뒤에는 인천 시립박물관이 넘겨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인천시는 이 깃발을 2년 기한으로 러시아에 빌려줍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 깃발은 국민적인 상징이거든요. 100년 넘게 불리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바랴크는 적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러시아에는 노래로 남았고 일본에는 승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남았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은
노래도 아니고 기록도 아니고 질문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중립은 무엇인가? 1904년 1월 21일에 대한제국이 보낸 그 전보에는 틀린 문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정당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받아준 나라는 있었지만 지켜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러일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느냐 하는 건 말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마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옆집 아저씨 둘이 내 마당에서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싸움이 끝나면 마당은 이긴 사람 차지가 됩니다. 마당 주인이 아무리 여기는 내 마당이라고 소리를 질러도 대문을 지킬 힘이 없으면 그 말은 그냥 소리로 끝납니다. 1904년 2월 9일 인천 앞바다에서 울린 그 포성은 남의 나라 대포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가장 크게 울린 곳은 그 바다를 마당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러시아의 이야기도 아니고 일본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0년 전 인천 앞바다가 우리에게 남긴 건 딱 한 문장입니다. 마당을 지키는 건 결국 마당 주인의 힘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